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우려했던 민간 소비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투자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봄이 온 게 좀 확실해 보입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현대차와 LG전자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세 개 회사 모두 긍정적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던 SK하이닉스였습니다. 1분기에 SK하이닉스의 매출은 12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늘며 역대 1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을 뿐 아니라 가장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역대급인 23%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AI 메모리 리더십과 더불어서 또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지속한 결과 실적 반등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D램 흑자폭을 키운 데다가 또 낸드 플래시로 적자 늪에서 벗어나면서 2년 만에 영업이익 2조 원대를 회복한 겁니다. 네, 1분기가 이 정도면 이제 올해 실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이 고성장세가 계속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SK하이닉스 측은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일단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AI 시장 확대로 신규 수요도 계속 발생하면서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메모리 호황에 발맞춰 AI 메모리 공급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직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일각에선 공급사들의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HBM 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3E 공급을 늘리고 고객층을 확대한다는 방침 또한 밝혔습니다. 이 가격은요, 고성능과 고용량의 원가 상승분을 고려해 기존 HBM3 제품보다 프리미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나노 5세대 DDR5 제품을 연내 출시하면서 회사가 강세를 이어왔던 고용량 서버 D램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전날 SK하이닉스는 HBM을 비롯해 차세대 D램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주 M15X를 D램 생산 기지로 삼고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적기 투자에 나서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인디아나에 있는 패키징 공장 등 미래 투자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또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0조 원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현대차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경기 부진에 이 전기차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40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3% 감소한 3조 5천억 원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요, 글로벌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1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판매가 줄었는데도 매출이 늘어난 건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판매와 예상 밖의 강달러 덕분입니다. 이 현대차의 내수와 수출 비중이 각각 20대 80으로 환율은 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변수인데요. 현대차가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환율을 1,270원 수준으로 잡았었는데 올 들어 환율은 이보다 60원 이상이나 높은 고환율 상태죠.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 컨콜에서 실제로 판매 대수 감소에도 선진 시장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원달러 평균 환율 상승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내 판매는 16%나 줄었지만 북미 판매는 11.1%나 늘었고 또 세계 3위 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 권역에서도 8.2%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 대응책도 궁금했는데 현대차는 일단 이 하이브리드를 거쳐가는 방향으로 확실히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앞으로 내연기관과 수익성이 동등하게 나는 하이브리드를 위주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또 신규 하이브리드 모델 보강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올 10월께 가동을 시작하고 이곳에서 하이브리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주주 환원을 위해 1분기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표했었던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더해서 추가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 승인 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전자 실적 보겠습니다. 이 1분기는 이 전통적으로 이 가전 비수기인데 역대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네, LG전자는 올 1분기 매출 21조 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독 사업과 또 B2B가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구독 사업은 특정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현금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또 LG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과 구독 사업 강화, B2B 비중 확대로 성장 기회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TV 시장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고객 수요에 맞춰서 게이밍 특화 기능, 또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전략 제품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폐지나 유예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금투세는 민생 이슈라면서 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야당과 정부가 싸우는 틈에 이 개인 투자자, 이 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청원. 오늘 토론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거듭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문현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부사장도 투자 심리 위축은 당연하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투세는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며 밸류업과 금투세는 민생 이슈라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예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밸류업과 관련된 주제가 어쨌든 현안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오히려 지금
더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자 감세로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총선 이후 추진 동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 증시와 개인 투자자는 외면받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먼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 투자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서 1차적으로 기관 투자자 스스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고 이를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가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매매 체결 내역을 통합해 불법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래소 내 중앙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선제되어야 해 연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1.3%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내수가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인 덕분입니다.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2년여간 이어져 온 0%대 성장.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선 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결과였습니다. 수출 호조세에 더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예상을 깨고 선전하며 시장 전망치까지 웃돈 겁니다. 기대를 뛰어넘은 수치를 확인한 정부는 연간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는 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할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오랜만에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깜짝 성장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1분기 1.3% 성장엔 지난해 4분기 소비와 건설 투자가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정세가 부추기는 국제 유가 급등, 미국의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인한 환율 불안 등 넘어야 할 변수도 많습니다. 전년 동기비로 민간 소비 보면 아직도 1.1%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완전히 회복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월 달 들어서 이게 환율이나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도 실물 경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하방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나 유가 흐름 등 성장을 저해해야 하는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이란 전망. 그러나 여전히 강한 물가 상승 압력에 성장률마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4분기가 다시 이제 0.4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하면 연간 성장률이 한 2.4% 정도 나와도 될 것 같고 1분기가 상당히 예상보다 좋고 연간 전망치도 높아지고 금리 인하 기대했던 점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멀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PF 연착륙과 체감 경기 개선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어도우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진실 공방, 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민희진 어도우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은 죄가 없다며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이브가 어도우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하이브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도우 경영권과
뉴진스를 빼내려 한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에 담겼습니다. 어도우 경영진이 지분 취득 방안을 제시하자 민 대표로 보이는 인물이 대박이라 답하기도 합니다. 하이브는 오후에 추가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민 대표가 인사, 채용 등 주요한 회사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 등에 대해서도 무속인과 의견을 나눴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우와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서도 뉴진스 멤버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K-팝의 소중한 자산인 아티스트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가 일궈낸 어도우의 작년 매출은 1,100억 원, 하이브에 대한 영업이익 기여도는 약 11%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로 하이브의 성공을 이끈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하이브 주가는 소폭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들이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들을 사들여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최근 태영건설 채권단은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본 PF 사업장 1곳과 브릿지론 사업장 9곳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고금리 대출로 땅만 사놓고 방치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을 겨냥해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토지나 사업 시행권을 매입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곳들은 사업성도 떨어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매물을 내놔도 새로운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PF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유찰되는 것도 사실이고 신탁대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유찰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리츠가 뭐냐면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투자자가 모아지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데는 경쟁이 없는 데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고금리와 높은 원자재값 영향에 공사비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PF 대출을 내준 금융사들이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실 사업장이 쏟아져 나오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세 교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홍콩 ELS 손실 배상 비용이 본격 반영되면서 은행들이 올해 1분기 최악의 성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전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은 순이익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KB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1조 4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배상이 이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KB금융은 ELS 배상과 관련해 8,620억 원을 충당 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의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1분기 순이익과도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다른 곳들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은데요. 신한금융의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10.8% 줄어든 1조 2,377억 원입니다.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ELS 배상액을 회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1분기 리딩뱅크 자리는 신한금융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하나금융 역시 ELS 배상 여파로 순이익이 약 18%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비록 ELS 판매액은 가장 적지만 카드와 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의 부진으로 순이익이 10% 이상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과 하나, 우리금융의 실적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한 미국 채권 상장지수 펀드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을 예상하고 이 안전자산을 키워드로 이 장기 채권 투자를 권장한 증권사들 입장도 곤란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 투자자들 이 미국 국채 손실이 꽤 클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학개미들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노리고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국채 가격 상승을 노리고 지난해부터 미국 국채 ETF를 대거 사들여 왔습니다. 네. 제가 올해 서학개미들의 이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무려 4개 종목이 미국 중장기 국채 관련 ETF였습니다. 하지만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미국 국채 ETF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TMF는 20년물 이상 미국 장기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충격이 더 컸는데요. 연초 이후 31% 폭락했습니다. 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국 국채만한 안전자산이 없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미국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까지 감안해 봤을 때 안전자산의 입지도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조 바이든 정부는 작년 말 9월 말로 끝난 2023 회계연도 기준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미국 GDP의 6.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미국 국가부채도 지난해 33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표심 잡기용 돈 풀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향후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진 만큼 연준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 국채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규모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보유액 2위 국가인 중국과 또 10위 국가인 스위스가 올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이후 미국 국채를 410억 달러어치나 팔아치웠고 스위스도 310억 달러어치 처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5월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보유액 1조 1,10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과 심각한 무역 갈등 속에 보유하던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일본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꾸준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국채를 파는 게 경제적인 판단 외에 뭐 정치 외교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는 가운데 이웃 나라인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본 중국은 외환 보유액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네. 미국 국채 비중은 대거 줄이는 동시에 금 매입량을 좀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무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에도 금을 약 0.5톤을 추가로 매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금 보유량은 2,262톤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2월 데이터를 보니까 이 중국보다 스위스가 더 많이 팔았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 스위스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25bp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좀 하락해서 외환 시장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미국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탄 마련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